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1학년 풋풋할 때 소개팅을 통해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만나 서로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이 깊어져 결국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 주었어요. 20대 건강한 남자라서인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연애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한결같이 사랑을 키워 나갔습니다. 저는 어느 누가 봐도 예쁘고 귀엽다는 말을 했고 저에게 끼가 조금 넘친다고 말들을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끼가 있다는 게 놀거나 춤을 추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를 은근히 유혹하는 끼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저에게 그런 끼가 있을 줄이야 싶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끼 덕분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고 결혼까지 했으니 이제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위로는 형님들 4분이 계시고 모두 다 결혼을 하셨어요. 남편은 막내이면서 시아버지 아픈 손가락이라서인지 남편에게 애정을 쏟아주셨고 그래서인지 며느리 중에서도 막내 며느리인 저를 귀여워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어요. 특히 셋째 며느리가 저를 늘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셨는지 뭐만 하면 트집을 잡으면서 저를 괴롭히며 다른 형님들 사이에서 저를 이간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도 저를 예쁘게 해주시고 모질게 구박한 적 한 번도 없으신데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동서 어머님이랑 다른 형님들이 동서한테 왜 실수해도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 다들 착해 빠져서 그래. 게다가 다들 외국에 계시니까 별말 안 하는 것뿐이지. 가난하면 눈치라도 좀 있을 것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총대 매는 거니까 날 너무 미워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아버님께서 동생한테 잘해주시고 편애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안 좋아. 머리 빈 여자 마냥 해벌레 하면서 넙죽넙죽 받는 거 그거 보기 안 좋은 거 알지? 거절하는 법을 좀 배워. 좀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좀 줄 테니까. 그깟 푼 돈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는 건데. 동서는 꼭 필요하잖아. 그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아버님께서 뭐라 하면 눈치껏 알아서 잘 피해 다녀. 그리고 저번에 준 반찬 맛있던데 그거 조금만 더 해줄 수 있지? 우리 집 반찬이 다 떨어져서 그럼 부탁해 동서하며 말을 하는데 정말 얄미워서 화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괴롭히더니 셋째 형님네 가족 모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었고 덕분에 그 이후로 2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 넷째 형님네는 모두 미국에서 의사나 변호사 등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시아버지께서 워낙 교육열이 높으셔서 따뜻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셨고 머리도 좋아 공부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만 늘 몸이 약해서 국내에서 대학원까지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도 늘 막내 아들 걱정뿐이신 것 같았어요. 그런 막내 아들에게 저 같은 활발하고 술 좋아하는 막내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더 이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평소 술을 좋아하시는데 자식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가버리니 술 친구가 없으셔서 늘 외롭고 심심해 하셨어요. 제 주량은 소주 5병이라서인지 시아버지 옆에서 같이 마실 때마다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술이 제일 세신 분이 우리 시아버지시거든요. 술 마실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에게 신세한탄도 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신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저번에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부자가 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돈에 관련된 이야기라서인지 더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원래 도시 주변 시골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곳에 신도시가 생기는 바람에 가지고 계셨던 논이며 밭을 전부 팔아버리셨대요. 땅 평수가 수만 평이었고 그걸 전부 팔았으니 졸지에 부자가 되었다면서 아직도 통장 금액이나 건물 월세 들어오는 거 보면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버님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저도 느껴보고 싶은데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느끼겠죠.
아버님처럼 제 지갑에도 땅땅하게 현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흘리듯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한 뒤로는 주머니 속을 뒤져서 지갑에 가지고 계신 모든 돈을 제 손에 쥐어주시곤 했어요. 그 용돈이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니라 한 번 쥐어줄 때마다 100만 원짜리 수표를 최하 한 장에서 많게는 7장까지 주셨어요. 거절을 해도 끝까지 제 주머니에다가 넣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병약한 막내 아들을 때리고 사느라 고생한다면서 제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다 사주십니다. 게다가 저희 친정집도 어려운데 친정집에 조그마한 주택도 마련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제 승용차도 제일 좋은 걸 사주셨어요. 시아버지 자랑을 하자면 일찍 결혼하셔서 올해 환갑밖에 안 되었고 워낙 동안이라서 얼굴은 40대 중반이라 해도 넘어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외출할 때 운동화에 청바지 그리고 흰티를 입고 나가셔서인지 저와 같이 팔짱을 끼고 나가면 오빠 동생 아니면 가끔 연인같이 다정하게 보인다는 말도 듣곤 합니다. 그걸 즐기시는 시아버지는 저에게 밖에서는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일부러 놀리려고 시아버지에게 아잉 아빠는 무슨 그냥 큰오빠 하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다 큰오빠보다 오빠가 낫겠다. 오빠 나 저기 앞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오빠. 하고 불러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시아버지를 보니 그때 왠지 모를 두근거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같이 웃는 모습이 왠지 꼭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저도 모르게 받았거든요. 시아버지는 운동도 많이 하셔서 30대 후반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같이 등산도 다니고 자전거도 같이 타고 하면서 시아버지와 저의 사이는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시아버지가 안 계시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때로는 시아버지께서 제 남편인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었고 사실 제 남자친구였고 애인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만날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모든 면에서는 남편보다는 시아버지와의 마음이 너무나 잘 맞더군요. 시아버지와 저는 전국의 관광지나 맛집을 같이 찾아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별 의심 없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가 좋은가 보다 생각하고 지켜보셨고 저희 남편도 아들로서 못해준 효도를 저보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시아버지가 점점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시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런 눈치였어요.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느끼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돈 때문에 시아버지를 이용하겠다고 말들은 하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무 예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살았어요. 친정집은 가난했지만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니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돈 많은 부자들이 정말 부러웠고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외모를 무기로 돈 많은 부잣집에 들어가겠다고 수백 번 다짐을 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남자가 나이 많은 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저를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면 그 남자를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 기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은 제가 사랑하는 내 남자 시아버지였습니다. 뭐 사랑이 별거 있겠어요. 세상에는 죽도록 사랑했지만 돈 때문에 깨져버린 사랑도 있으니까요. 부부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고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관계도 미워하는 관계로 변하는 걸 제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저보고 돈에 미친 여자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돈과 우리 시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밖에는 여름 장맛비가 억수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그날따라 눈길을 떼지 못하시는 겁니다.
저는 무더운 여름이라 짧은 바지와 얇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시아버지 앞에서 제 매력을 어필하려고 했던 것도 같네요. 제 모습을 제가 봐도 난 참 끼가 많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에게 느끼지 못한 이상한 묘한 느낌을 시아버지를 통해 느끼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날따라 식사하는 도중에도 저의 모습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오늘따라 우리 며느리 모습이 정말로 예쁘다 하시면서 자기가 젊은 나이고 며느리만 아니라면 프로포즈 하고 싶다는 엄청난 말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에 놀랐는데 그 놀라움이 가시기도 전에 그 뒤에 말은 더 엄청났습니다. 오늘따라 너에게 용기를 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아버님 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설마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만약에 맞게 들었다면 아버님 오늘 농담이 좀 지나시네요 하고 말을 했는데 왠지 그날이 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바로 시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님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하고 말씀을 드렸고 시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저를 보면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다 먹은 그릇을 치우려고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고 그렇게 저도 가만히 있어서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더 이상의 실수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무슨 실수가 벌어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싱겁게 끝나버린 시아버지의 용기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정말 제가 정신이 나간 것인지 남자를 밝히는 것인지 아니면 돈에 미쳐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서서히 시아버지가 제 남자가 뛰어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지금까지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도 제 마음을 아셨고 저 역시 시아버지 마음을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아버지와 막내 며느리 사이인데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엄청난 일이잖아요. 시아버지와 저는 밖으로는 내색 한 번 안 냈어요. 같이 술도 마시고 손까지 잡고 있는 그런 사이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론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시아버지와의 사이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친정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가 없으니 집안에 남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시아버지가 제 아빠때론 오빠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한 번씩 술에 취한 날에 들어오시면 너 없이 못 살겠다는 말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와 술을 한잔하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 여러 가지 대화를 했고 제가 제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이 마셔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시아버지는 작정을 하셨는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제 옆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사랑하는 연인처럼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와 저의 사랑은 들키지 않고 1년을 유지했어요. 그동안 남편은 건강이 더 나빠지게 되었고 점점 살이 더 빠지고 앙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았을 때는 이미 췌장암 말기였고 온몸에 전이가 되어 3개월밖에 못 사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죄인이라는 생각에 한동안은 서로 거리를 두게 되었고 저도 죄책감에 너무 힘들어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3개월 동안은 앞으로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만 유지하고 남편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간병해 주기로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남편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고 남편은 결국 3개월도 못 살고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젊은 나이에 떠난 남편이 불쌍하다고 다들 슬퍼해 주셨고 남편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시어머님은 30살밖에 안 돼서 세상을 떠난 아들이 그리와 식음을 전폐하고 우시다가 그 충격에 갑자기 쓰러지셨고 우리는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응급실로 간 시어머니는 깨어나시지 않으셨고 결국 운명하시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은 일주일 차이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던 형님네 가족들은 모두 다시 돌아가시고 이제 한국에는 시아버지와 저 그리고 제 아들 이렇게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 없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은 시아버지께서 주신 덕분에 전혀 지장은 없었고 시아버지는 손자를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잘 키우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재혼하지 않고 아들을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시아버지와 저는 남편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동안은 며느리와 시아버지로 돌아가자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의인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조용히 보냈고 시아버지는 저의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집에 가시는 그런 생활을 자주 하셨어요. 1년이 지났을 무렵 저희들은 시아버지 집으로 가서 세 사람이 살게 되었고 낮 시간에는 저와 시아버지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시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시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이 차이 나는 서로를 잘 배려하는 보기 좋은 부부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현재는 시아버지와 저는 부부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불팔매질을 하겠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떠나 남자 대 여자 그리고 사람 대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니 마음이 훨씬 편하더군요. 저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기억을 다 잊고 다른 연인들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었는데요. 그런 제가 글을 쓰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연을 읽다 보니 저도 최근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저는 2년 전에 파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꽤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었는데 결국에 끝은 파혼이네요. 그 뒤로는 아직 좋은 짝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자친구에게 문제가 있어서 파혼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먼저 파혼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저희 집안 때문에 제가 파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여자친구의 집안은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꽤나 잘 사는 편이었거든요. 반면 저는 그에 비해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지극히 평범한 월급쟁이 집안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나 빚은 없어서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처음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예비장님께서는 딸이 좋다고 하니 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하지만 예비장모께서는 여자친구에 비해 많이 끼우는 저희 집안 때문에 저를 사위로 썩 내표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래, 자네 아버지가 비서일을 하신다고? 뭘 다르게 하시는 일은 없으시고 사업엔 관심이 전혀 없으신 건가?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에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생활도 만족해 하시면서 살고 계세요. 저도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남자는 자고로 욕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욕심이 없어서야 그럼 아버지께서는 쭉 남의 시중 들면서 비서일만 하신 건가? 아, 네. 시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셈이죠. 성인 되신 후부터 지금까지 쭉 한 분만 모시고 계세요. 너무 대놓고 저희 아버지 직업을 무시하는 태도에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비장목에서는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어른들 앞이니까 나름대로 티를 안 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모든 수모를 다 받아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요. 저는 예비장목에서 제게 마음을 여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비장목께서 먼저 저보고 만나자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드디어 예비장목께서 마음을 여신 건가 하는 부푼 마음에 여자친구 집을 다시 찾았어요. 너무 떨려서 배를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저를 무색하게 만드는 흰 봉투가 제 눈앞에 떨어졌어요. 예비장목에서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제 쪽으로 흰 봉투를 던지시더라고요. 진짜 드라마에서만 보던 돈 봉투를 실제로 받아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잘 산다고 하더니 정말 잘 사는 집안이었는지 봉투가 두둑했어요. 그리고는 예비장목에서 섭섭치 않게 넣었으니까 자기 딸과 헤어져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는 자신을 만났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요. 어쩜 드라마랑 이렇게 똑같은지 순간 전원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을 뻔했다니까요. 저는 돈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봉투를 그대로 두고 여자친구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별은 원래 만나서 해야 하는데 만날 기분이 전혀 나지 않아서 집 가는 길에 전화로 여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했어요. 주연아,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었잖아. 미안한데 일이 생겨서 못 만날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만날 기분이 아니라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니, 오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헤어지자는 말 아니지?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나 방금 너네 어머니 만났어. 나한테 돈 봉투 던지면서 너랑 그만 만나러 가더라. 나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 무시하는 것도 너 때문에 다 참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우리 엄마를 만났다고 돈 봉투는 또 무슨 말이야? 오빠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내가 설득할 수 있어. 그러니까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너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너가 사과해?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지.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미안해, 끊을게. 저는 결국 여자친구한테 예비 장모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곧장 예비 장모에게 따진 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비 장모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가 주연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새 주연이 한테 일러 바쳤니? 왜 그 돈으로는 부족했던 거야? 그럼 더 줄게. 얼마면 되는데 제가 돈 받고 나온 것도 아닌데 왜 말하면 안 되는데요? 제 입으로 제가 말하겠다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께서는 무슨 일이든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래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니 돈만 주어주면 다들 조용히 입 다물더라. 너가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나 본데 세상은 원래 돈으로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어머니한테서 주연이 같이 착한 아이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어머니를 둔 주연이가 참 불쌍해요. 저 당신 딸 만날 일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는 막말하는 성격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여자친구가 좀 걸리긴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니 속은 조금 후련했어요. 저는 여자친구 없이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라 불쑥불쑥 여자친구가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장모에게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가 저와 헤어지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요. 보다 못해 이대로 딸이 잘못될까봐 저한테 전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주연이 엄마인데 우리 딸이랑 만나는 건 아무 말 안 하겠네. 그러니 주연이랑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나?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헤어지라고 돈 봉투 던질 땐 언제고 지금은 다시 만나달라고요. 지금 주연이가 많이 아파. 자네랑 헤어진 이후로 밥도 안 먹고 방에서 나오질 않아.
혼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햄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전화했어. 주연이 저렇게 만드신 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그때 제게 돈 봉투만 던지지 않으셨어도 저희는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어요. 알아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 우리 주연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 내가 다시는 둘이 만나는 걸로 아무 말 하지 않겠네. 솔직히 이때까지 예비 장모가 했던 말과 행동을 생각해보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예비 장모와 전화를 마치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애타게 기다리던 예비 장모에게 사과 문자까지 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했더라고요. 저는 결국 여자친구가 저와 헤어지고 힘들어한다는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서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다시 만나자고 했죠. 예비 장모는 저와 다시 만나는 동안 예비 장모를 설득한 것인지 예비 장모가 먼저 여자친구한테 상견례를 하자고 말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들뜬 마음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아버지께서 편하신 날로 날짜를 잡았어요. 아버지는 상견례 가서 기죽으면 안 된다면서 백화점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성 코너에서 정장 2벌을 들고 저를 부르고 계셨어요. 아버지 2벌이나 사시게요. 어차피 상견례 한 번만 하는 건데 한 벌이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보고 둘 중에 하나 골라달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하나는 레오씨야. 너도 새 걸로 한 벌 내가 맞춰주려고. 이건 아빠가 우리 아들한테 주는 축하 선물인데 아버지 전 괜찮아요. 회사 다니면서 정장 입으니까 종류별로 되게 그러니까 괜히 엄한데 돈 쓰지 마세요. 아이 참 내가 주는 선물이라니까. 그러네. 그리고 엄한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한테 쓰는 건데 나를 이거 안 받아주면 나 진짜 서운할 것 같아. 우리 이렇게 맞춰서 상견례 입고 가자. 어찌된 게 저보다 아버지가 더 들뜬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버지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때까지 예비 장모와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은 다 잊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기대도 한순간에 짓밟아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문제 예비 장모입니다. 상견례 날 예비 장모는 약속 장소에 들어온 순간부터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상견례 내내 어딘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일관하셨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께 형편이 넉넉한 자기들이 집을 해올 테니 저희는 자기가 보내주는 리스트 보면서 혼수를 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쪽 집안 사정을 생각해서 형편이 넉넉한 저희가 애들 신혼집을 해드릴게요. 그쪽에서는 저희가 보내주는 리스트를 보면서 혼수를 해오시면 될 것 같네요.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집은 저희 쪽에서 해오겠습니다. 혼수도 어차피 둘이 살 거라 간단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꼴에 자존심은 있는 거야.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리고 혼수도 자네 형편 생각해서 비싼 건 내가 미리 다 뺐어. 어머님 계속 저희 집안 형편 들먹이시는데 저희 거지 아닙니다. 월급쟁이라고 무시하시는데 저희 빚도 없고요. 오히려 월급 받으면서 모아둔 돈도 집 사고 남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럼 뭐해. 나 매일 뒤치다꺼리 하면서 받은 코 묻은 푼돈일 텐데. 괜히 자존심 부릴 거 없다니까.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저와 예비 장모가 하는 말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좋지 않았습니다. 예비 장모는 아버지의 표정이 변한 것이 오히려 재미가 있었나 봐요. 제 자존심 들먹이면서 저를 더 자극하려고 들더라고요. 제가 맞받아치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서 지금 이게 상견례를 하러 온 것인지 사람을 가지고 놀려고 온 것인지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상견례 분위기는 살얼음 판이었고 저는 아버지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여자친구는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자친구 손을 부리쳤어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며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어쩌면 우리 관계도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께 너무 죄송해서 집에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도 딱히 제게 말을 걸지 않으셨고요. 차 안 공기는 히터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냉동창고 마냥 차가웠어요. 집에 도착한 뒤 한참 말이 없던 아버지께서 제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야, 결혼은 둘이 좋아서 오로지 둘만 보고 하는 거라 내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예비 장모를 보니 결혼하고 나서 너가 너무 시달릴 것 같아서 걱정이구나. 저도 오늘 겪어보니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여자친구한테는 파혼하겠다고 말해놨어요.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은 것 같아서 죄송해요. 내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내 잘못도 아닌데 오히려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 부유한 과정에서 태어났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버지 아들인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다시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파혼한 후에도 아버지는 하시던 비서 일을 꾸준히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모시던 회장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회사를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하지만 회장님은 평생을 자식 없이 아내분과 단둘이 살았어서 물려줄 자손이 없었어요. 회장님께서는 회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다면서 아버지께 자신의 뒤를 이어주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제안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게 고민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는 아버지 인생의 절반을 바친 회사 아니에요. 회장님 옆에 있으면서 보고 배운 아버지가 회사를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 내가 회장님 옆에서 보필한 지가 무려 30년이 넘었으니까 거의 첫 설립 때부터 내가 늘 회장님과 함께 했었지. 그러니까요, 회장님만큼이나 회사를 잘하는 직원은 아버지밖에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 회장님도 아버지께 믿고 회사를 맡기시려는 게 아니겠어요. 천천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버지께 너무 성급하게 받지도 거절하지도 말라고 당부드렸어요. 충분히 생각을 하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오랜 고민 끝에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회장님이 되신 아버지는 거만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검소하게 사셨어요. 직원들 복지도 챙길 수 있는 건 아낌없이 다 챙겨주면서 퇴사율 0%를 기록하셨죠. 아버지께서 회사를 받으신 후로 더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끔 전 회장님께서 놀러 오시면 흡족해하면서 역시 자신이 사람을 잘 봤다며 칭찬해 주시고 나셨어요. 그러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저의 전 예비장인이었는데요. 로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아버지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셨대요. 그런데 예비장인이 로비에서 회장님 좀 만나게 해달라면서 애원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쪽으로 다가가셨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십니까? 하실 말씀이 뭔지 저한테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혹시 회장님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이게 비서한테 할 말은 아니고 급히 중요하게 회장님께 직접 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네. 급히 중요하게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이 회사 회장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무엇인가요? 저도 바쁘니 얼른 들어가 봐야 하는데. 당신이 회장이라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빚을 하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 회사 회장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저희 회사 회장님 맞으십니다. 제가 여기 계신 회장님 비서고요. 혹시 자리가 불편하시면 위층 회장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투자권으로 계약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계약이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회장님을 만나 뵙고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처음 듣는 일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서류 잘 검토해 보도록 하죠.
그럼 사장님께서는 이만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예비장인은 제 차 잘 봐달라면서 인사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지 않으셨던 분이시라 이번에도 제게 의논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지난 날은 다 잊고 재계약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모른 척 해야 하는 걸까? 아버지, 절대 재계약해주지 마세요. 어차피 2번 다시 볼 사람들 아니에요. 뭘 망설이세요?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투자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망하게 될 것이야. 우리 회사가 제법 많이 투자를 해주고 있었더라고. 이제껏 저희한테 했던 말과 행동들 기억 안 나세요? 그 집안에 당한 것들 벌써 잊으신 거냐고요. 저는 절대 반대해요. 아버지는 저의 완강한 반대에도 생계가 달려있다 보니 많이 망설이는 눈치셨어요. 저는 결국 아버지께 며칠만 더 고민해 보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예비장인에게 들은 것인지 그걸 못 참고 다음날 예비장모가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보든 말든 무릎부터 꿇고 사정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돈, 우리 사돈 될 뻔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에 계약 못하면 저희 회사 진짜 망해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일단 제가 서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만 돌아가세요. 지금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사돈께서 약속하시기 전까지는 저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사돈도 힘들게 살아와서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누구보다 저의 심정 아실 것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전 힘들게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누가 보면 저희가 가난뱅이였는 줄 알겠어요. 단지 월급쟁이라서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힘들어 보이시는 건 그쪽인 것 같네요. 사돈 그쪽이라니요. 아무리 제가 지금 사돈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고 있다지만 말 정말 섭섭하게 하시네요. 그쪽이 뭡니까? 그쪽이 제가 그쪽이라고 하니까 섭섭하세요. 제가 비서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그쪽으로 호칭 정리 끝난 것 아니 없나요? 정말 변하신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아버지는 솔직히 예비 장목에서 사람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길래 순간 마음이 약해지셨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그때의 수모가 생각나는 동시에 변하지 않는 예비 장모의 태도가 아버지 마음을 돌리는데 한몫한 것 같았어요. 울면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목에 핏대 세우면서 따지고 들고 있으니 돈으로 흥한자 돈으로 망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버지께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투자를 받지 못한 예비장인의 회사는 그렇게 직원 월급도 못 주고 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자신이 그렇게 독한 면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비장인이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 탓이 아니니까 너무 개의치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된 건 다 자기들 업이 아니겠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비장인 장모가 뿌린 씨가 딱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처럼 한순간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비장인 장모처럼 한순간에 촉박을 찰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남을 무시하지 말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언젠간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의 아이는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 전부터 개인적인 성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잘 맞았기 때문에 결혼까지 무리 없게 갈 수 있었죠.
연애할 때도 데이트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둘 다 같은 금액을 매달 통장에 모아놓고 그 안에서 사용하며 데이트를 했어요. 결혼할 때도 그런 성향이 이어졌고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게 싫어서 남편과 제가 5천씩 모아서 1억 만들고 그 돈으로 전세 껴서 집도 얻고 혼수까지 다 맞추고 결혼했습니다. 맞벌이를 계속했기 때문에 생활비로 남편과 제가 200만 원씩 통장에 모아서 그 돈으로 대출금 갚고 한 달 생활하고 남은 돈은 부부 공동 비상금으로 모아뒀어요.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집도 각자 챙기고 효도는 스스로 하는 걸로요. 어른들은 저희처럼 정확하게 반반 나누는 결혼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쓸데없이 싸울 일도 없고 감정 소비도 줄어들어요. 서로 배우자 간에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둘 사이가 안 맞는구나 싶으면 나중에 갈라서기도 쉽다는 장점이에요. 아이가 생기면 뭔가 달라지겠지만 남편과 저는 결혼 전부터 아이 가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을 몇 주 남겨두고 저희 친정엄마가 암에 걸린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전부터 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간으로 전이가 되었더라고요. 결혼식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미뤄야 하는 건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결혼식은 예정대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식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희 엄마도 제 결혼식까지는 치르시고 일주일 뒤에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혼여행은 못 갔어요. 제게는 신혼여행보다 엄마의 수술이 더 중요했고 회사의 신혼여행으로 일주일 휴가 낸 걸로 엄마 병관호를 해야 제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 점은 남편에게는 아직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게는 엄마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어쩔 수 없었죠. 엄마의 수술 이후로도 저는 여유 있을 때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엄마의 병관호를 열심히 했어요. 큰오빠와 결혼한 새언니 그리고 친언니와 셋이서 번갈아 가며 엄마 관호를 했습니다. 각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케줄을 나눠 돌아가며 엄마를 보살폈고 그 과정에서 우리끼리 싸우거나 감정 상하는 일은 다행히도 없었네요. 다만 수술 후에도 엄마의 건강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오빠네 부부가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와 언니는 그 뒤로부터는 일주일에 2~3번씩 오빠네 집을 방문해서 새언니 살림도 도와주고 엄마 곁에 있어 주었죠. 새언니한테 정말 고마운 게 친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정말 극진하게 모셨어요. 저희가 집에 와 있을 때도 뭐 도와줄 거 없다고 그냥 쉬라고 하고 새언니가 음식이며 이것저것을 다 챙겨주더라고요. 새언니가 친정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안 계셔서 저희 엄마를 친엄마처럼 좋아해주고 딸인 저보다 더 엄마에게 헌신해줘서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극진하게 모셨지만 엄마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너무 죄송하고 슬픈 마음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각자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고 계신 아파트는 오빠가 받았어요. 그때 시가로 4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고 우리 언니는 시집갈 때 엄마가 1억을 도와준 것이 있는데 그걸로 퉁치기로 했고 저는 시집갈 때 엄마 도움을 안 받았었기 때문에 엄마가 가진 현금 8천만 원을 제게 남겨주셨습니다. 형제자매 모두 엄마 결정에 다 동의했고 가장 고생하고 엄마 모시고 살면서 힘들었을 오빠네 부부가 엄마 아파트 갖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세상에 누가 말기암에 아픈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살겠습니까? 언니랑 저랑 아무런 불만 없이 좋은 마음으로 엄마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위로해줄 줄 알았던 남편은 재산 분할에 아쉬워하더라고요. 형님이 그렇게 많은 재산 한꺼번에 독식하셨으면 언니는
뭐 우리한테 5천만 원 정도는 더 나눠줘야 공정한 거 아니냐면서 결혼할 때 장모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지 않았냐고 말하길래 너가 우리 엄마 아플 때 한 게 뭐가 있냐고 싸웠어요. 남편과는 결혼하자마자 신혼생활다운 신혼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남편과 신혼집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부부끼리 데이트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신혼 2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저는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엄마 집이나 오빠 집에서 간병을 하며 보냈었고 나머지 날은 집에 오더라도 밀린 집안일을 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남편을 봐줄 상황이 아니었죠. 당연히 남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정말로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느낀 점은 간병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을 처음에 딱 정해놓은 대로 해놓고는 손대지 않더라고요. 그 주에 제가 설거지 당번이면 남편은 제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절대 설거지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릇을 다 사용해서 더 이상 쓸 그릇이 없으면 배달을 시켜 먹는 한이 있어도 제가 해야 하는 집안일은 손대지 않더라고요. 빨래건 청소건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원래 반반씩 순번 정해서 하기로 한 상황이라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서운한 점은 우리 엄마 그렇게 아플 때도 장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말 한 번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2달에 한 번 정도는 엄마를 보러 왔었지만 올 때 죽 한 번 사온 적 없었고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가는 모습을 보면 때려주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내 엄마고 남편이 엄마를 얼마나 봤다고 제가 그런 걸 바라나 싶어서 꾹꾹 참았는데 똑같은 처지의 새언니가 그렇게 엄마한테 잘하는 걸 보고 있으면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돌아가시니까 오빠네 부부에게 준 아파트가 그렇게 아까웠나 봐요. 어차피 유산으로 내가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은 너 줄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 했더니 그 뒤로 아파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남편은 8천이나 꽁돈 생겼으니 저보고 크게 한턱 쏘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충격 먹어서 엄마 돌아가신 게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닌데 너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나중에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우리 그 돈 받아서 유럽 여행 가자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빨리 여행 계획 짜자고 말하면서 엉엉 울었더니 남편이 아차 싶었던지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이 짧고 말실수했다고 싹싹 빌며 사과하는데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돈 때문에 밑바닥 드러나 보이는 게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서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이혼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냥 의무로 산다는 느낌으로 보냈죠. 어차피 결혼 전부터 아이가 같지 않는 걸로 이야기하고 결혼했지만 실수로라도 우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뒤로는 더 피하면서 살았어요. 남편이 미우니까 시댁도 당연히 미워지더라고요. 기념일, 명절, 공휴일에 다 약속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댁에서 불만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저는 모르는 척 안 들리는 척 해버렸죠. 괜히 이제 와서 시댁 식구들에게 점수 딸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남편이 맥주 한 잔 같이 하자고 해서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시어머니가 얼마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나면서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었고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기 엄마 병 간호를 저보고 해달라 하더라고요. 남편은 미루형이 하나 있는데 미운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전에 일찍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 뒤로 쭉 혼자 살아요. 그래서 집안에 여자도 없고 병수 밟을 사람이 저밖에 없다네요. 시아버지가 도와주실 거라고 저랑 시아버지랑 둘이서 번갈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면서 병 간호하는 게 힘들면 생활비는 자기가 다 낼 테니까 그만두고 병 간호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너가 왜 직접 안 하고 나보고 해달라고 해? 아들은 병 간호하면 안 돼. 내가 너보다 돈을 못 버니 능력이 없니?
내가 왜 일을 그만두고 너네 엄마 병 간호를 해야 하는데? 남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막 쏟아내 버렸어요. 제가 친정 엄마 병 간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것처럼 너도 일하면서 간호하던지 아니면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간호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생활비 200만 원 주는 거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괜히 시어머니 병수발 들게 할 생각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는 할 줄 몰라서 못한답니다. 누구는 병수발하는 자격증이라도 따서 한 줄 알겠어요. 정할 사람 없으면 아주버님이랑 너랑 돈 반반 내고 간병인을 쓰라고 했더니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엄마를 어떻게 맡기냐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도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너가 우리 엄마한테 한 걸 생각해 보라고. 새언니는 그렇게 엄마한테 급진하게 하는데 너는 장모님 아플 때 죽 한 번 사다 준 적 있냐고. 차라리 내가 시어머니 병 간호를 할 바야 우리 새언니 아프다고 하면 내가 직접 간호해 줄 거라고 말했더니 저보고 못 데쳐 먹은 년이라고 쌍욕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남편한테 쌍욕 듣고 머리가 멍해져서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하고 너네 집 들어가서 살면서 직접 병수발 들고 살아라고 했죠. 남편이 이혼 이야기 듣고 그제서야 정신 차렸는지 간병 안 해도 된다고 자기가 형이랑 간병인을 쓰던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예전부터 남편에게 서운하고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했던 일들이 다 생각나서 뻔뻔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남편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신경 안 쓰고 산다 해도 시어머니 아픈데 한 번도 안 찾아가 볼 수도 없고 간병을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지만 안 하자니 신경 쓰일 게 뻔하잖아요. 남편과 정말 안 맞는데 이쯤에서 이혼하고 각자 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진지하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어떻게 시어머니 아프다고 이혼하고 도망갈 생각하냐고 저보고 제정신 아니랍니다. 친정엄마 아플 때 남편이 새언니 하는 거 반에 반만 했어도 제가 아픈 시어머니를 모른 척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반반 결혼한 거 다 좋은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안 하면서 왜 제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어차피 참고 살아봐야 남편이 앞으로 저를 더 원망할 것 같아서 그냥 서로 감정 더 나빠지기 전에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복잡하게 나눠야 할 재산도 없으니 지금 그만하는 게 맞다 싶었어요. 남편은 당장 이혼할 수 없다고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보자면서 지금은 짐 싸들고 시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지금 생각은 변함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뭐라고 하던 이혼하고 혼자 살 겁니다. 반반 결혼하면 간섭하지 않고 부딪히는 일 없이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기적인 남편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혼자 살면서 각자 가족 챙기며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